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파티에 초대받았다면, 그리고 그 파티의 계산서가 내 앞으로 날아온다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끔찍한 상상보다 더 지독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가족 모임. 그런데 저만 쏙 빼놓고 열렸더군요. 이대로는 못 참겠다 싶어 따지러 가려던 순간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그 블랙카드들 전부 정지시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3시간 뒤 시어머니는 호텔에서 결제를 못해 망신을 당하고 말았죠. 손님, 죄송하지만 가지고 계신 블랙카드가 전부 정지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피부가 정말 좋네요. 관리 조금만 받으면 금방 물광 피부가 될 거예요. 제 얼굴에 값비싼 마스크팩을 발라주며 친구 은주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저는 에스테틱 베드에 누워 눈을 감은 채 기분 좋게 미소 짓고 있었죠. 이곳은 제 오랜 친구 은주가 운영하는 은주 에스테틱이에요. 은주가 가게를 연 이후로 저는 이곳에 단골 손님이 되었죠. 매주 수요일 오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는 이 피부 관리 시간은 바쁜 제 일상 속 작은 행복이었어요. 띵!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주는 하던 손을 멈추고 말했죠. 어디 보자. 저는 살며시 눈을 떴어요. 은주의 표정이 갑자기 이상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제 눈앞에 내밀었어요. 서연아, 이거 좀 봐봐.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봤어요. 남편 박민준의 사촌 동생인 박서연이 올린 SNS 게시물이었죠. 커다란 원형 테이블에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고 그 주위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는 가장 상석에 앉아 얼굴 가득 미소를 띤 채 와인잔을 들고 있었죠. 장소는 신라호텔 중식당이었어요. 오늘의 가족 모임이라는 글과 함께요. 가족 모임이라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너한테는 아무도 연락 안 했어?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얼굴에 붙어있던 마스크팩이 쩍 갈라졌죠.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카톡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어요. 남편 박민주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저녁에 회식이 있으니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벌써 3번째였으니까요. 지난달 시어머니 생신 때도, 그 전 시누이 약혼식 때도 저는 항상 마지막에 소식을 듣거나 아예 듣지도 못했죠. 그때마다 남편은 깜빡했다며 대충 얼버무렸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라며 가식적인 사과를 할 뿐이었어요. 서연아, 진정해. 은주가 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더는 못 참아. 저는 얼굴에서 팩을 거칠게 떼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어. 저는 반드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어. 분노로 손이 떨려 코트 단추를 채우기도 힘들었죠. 늘 가짜 미소를 짓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가족 문제만 생기면 회피하기 바빴던 남편의 비겁한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3년, 저는 이 집에서 늘 이방인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지금 좀 급한 일이. 서연아,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블랙카드 전부 정지시켜. 지금 당장. 엄마의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단호했어요. 배경을 보니 시끄러운 걸로 보아 바뀌신 것 같았죠.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네. 갑자기 왜요? 설명할 시간 없어.
시키는 대로 해. 특히 최영숙 여사가 준 그 부속 카드. 당장 동결시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은 없어. 엄마는 드물게 언성을 높였어요. 나 지금 공항 가는 길이야. 저녁에 집에 도착해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 명심해. 모든 블랙카드 당장 정지시켜. 전화는 끊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은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무슨 일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빠르게 머리를 굴렸어요. 저희 엄마는 절대 호들갑 떠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곧장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네, 제 명의로 된 부속 카드 전부 동결 처리해 주세요. 네, 주카드 소유주는 최영숙 여사님 맞습니다. 즉시 처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긴 한숨이 나왔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 블랙카드들은 결혼 후 시어머니가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만들어준 것들이었어요. 제가 거의 쓰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정지시키라니. 너 그래도 호텔에 갈 거야? 은주가 제 가방을 건네주며 물었어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죠. 응, 더더욱 가야겠어. 30분 뒤 저는 신라호텔 중식당 입구에 서 있었어요. 화려한 장식 너머로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어머, 저기 서연이 아니니. 저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둘째 숙모님이셨어요. 그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죠. 시끄럽던 테이블의 대화 소리가 순간 멈췄어요. 10개가 넘는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향했죠.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몇몇은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는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에 작년에 제가 선물했던 에메랄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그때는 디자인이 촌스럽다며 싫은 티를 냈었는데 말이에요. 저를 본 시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과장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어머, 우리 서연이 왔구나. 이리 와서 앉아. 여기 의자 하나 더 줘요. 마치 제가 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듯 살갑게 손짓했죠.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훑어본 뒤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은 박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죠. 제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어요. 민준 씨, 오늘 저녁에 회식 있다면서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박민준이 입을 떼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죠. 아이고, 그게 갑자기 취소됐지 뭐니.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네가 수요일 오후에는 늘 피부 관리 받으러 가니까 혹시 방해될까 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시어머니의 손목에 채워진 새로운 다이아몬드 팔찌가 눈에 들어왔죠. 누가 봐도 최고급 상당한 고가품이었어요. 새로 사셨나 봐요? 제가 일부러 물었죠.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팔목을 흔들어 보였어요. 응, 오늘 신세계 백화점에서 막 샀지. 8천만 원인데 할인은 하나도 안 해주더라.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어요. 네, 아버님이 주신 그 블랙카드로 샀어. 한도가 넉넉하지 않니? 순간 제 동공이 강하게 수축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블랙카드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바로 그때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다가왔어요. 최영숙 여사님, 지금 계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거만하게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지금 해요. 그리고는 에르메스 가방에서 우아하게 블랙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어요.
몇 분 뒤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여사님, 이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른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그럼 이걸로 해봐요. 다시 몇 분이 흐르고 직원의 표정은 더욱 곤란해졌어요. 이 카드도 안 되는데요. 시스템에 카드가 동결되었다고 나옵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했어요. 그녀는 허둥지둥 지갑을 뒤져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리고 한 장씩 전부 다 시도해 봤어요. 테이블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모두가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엄마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직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가지고 계신 모든 블랙카드가 해지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죽음 같은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침묵을 깼어요. 곧이어 테이블 곳곳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다시 파랗게 변하더니 결국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한서연. 그녀는 불을 뿜을 듯한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네가 꾸민 짓이지.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맞섰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제 신용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죠. 오늘 식사 비용은 제가 계산할게요. 자리를 떠나기 전 저는 넋이 나간 박민준과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아, 참. 그리고 그 팔찌값도 제가 같이 내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집안 전통이잖아요. 며느리는 부르지도 않은 가족 모임인데 며느리가 돈을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호텔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제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죠. 박민준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은 한편의 부조리극 같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건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엄마는 대체 무엇을 알고 계셨던 걸까? 시댁의 재정 상황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그리고 왜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명의의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이 순간 확실한 건 단 하나였어요. 이 결혼의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지도 모른다는 것.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지문 인식 센서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한참을 망설였어요. 집 안에서는 희미하게 TV 소리가 들려왔죠. 박민준이 먼저 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엄지손가락을 센서에 댔어요. 띠르릭 문이 열리고 거실 소파에는 박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손에 리모컨을 든 채 멍하니 채널만 돌리고 있었죠.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가 획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온통 충혈되어 있었죠. 이제야 들어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대답 없이 곧장 주방으로 가물 한 잔을 따랐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가슴속에 뜨거운 열기가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죠. 호텔에서 나온 뒤 저는 2시간 동안이나 차를 몰고 시내를 돌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한서연, 내가 지금 당신한테 말하고 있잖아. 박민준이 리모컨을 테이블 위로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그는 큰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죠. 당신 때문에 오늘 우리 엄마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온 가족이 다 비웃었다고. 저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고 그를 마주 봤어요. 그럼 제가 SNS에서 그 사진을 봤을 땐 얼마나 창피했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저만 쏙 빠져 있었잖아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박민준 씨. 세 번째라고요. 임시로 정한 거라니까. 그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렸어요. 당신은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고 깜빡하실 수도 있지. 깜빡하셨다고요? 저는 차갑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빠가 주신 블랙카드로 8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 살 생각은 하셨을까요? 저는 존재조차 몰랐던 그 카드로요. 박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의 목을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고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의 표정이었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숨길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죠. 무슨 블랙카드? 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돌아서서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죠.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오늘 호텔에서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빠가 준 블랙카드로 팔찌 샀다고. 그 카드 어디서 났어요? 왜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냐고요. 박민주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톤이 높아졌죠. 됐어. 우리 집안일에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어. 당신이 뭔데? 당신 아버지 돈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그는 말을 멈칫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간 제 동공이 수축했고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뭐라고요? 저는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계속 말해봐요. 우리 아빠 돈이 아니었으면 당신 집이 어떻게 됐을 건데요? 박민주는 고개를 돌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공기 중에 내려앉아 숨을 막히게 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이게 진실이었군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가족, 전부 우리 집 돈을 쓰고 있었던 거네요. 그동안 말했던 무슨 가족 펀드니 투자니 하는 것들,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어이없을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그럼 뭔데요?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오늘 밤은 엄마 집에서 잘 거예요. 그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사실대로 말할 건지 아니면 계속 저를 바보 취급할 건지. 서연아. 그가 제 등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문을 세게 닫고 나온 뒤였어요. 밤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을 흩날렸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쥐자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백미러를 통해 베란다에 서 있는 박민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모습은 밤의 어둠 속에서 한없이 작고 흐릿하게 보였죠. 엄마 집은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그 시간은 제가 냉정을 되찾기에 충분했어요. 비 온 뒤 젖은 도로 위로 네온사인 불빛이 어지럽게 반사되었어요. 마치 지금 제 결혼 생활처럼 산산조각 난 모습이었죠. 단산조각, 마치 지금 내 결혼 생활처럼, 마치 지금 제 결혼 생활처럼. 서연아, 문을 열어준 엄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시간에 셔틀버스를 어떻게 왔어? 익숙한 엄마의 얼굴을 보자 애써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죠. 저는 길 잃은 아이처럼 엄마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무슨 일이야? 응? 엄마는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거실로 이끌었어요. 민준이랑 싸웠니? 저는 흐느끼며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박민준이 차마 끝맺지 못했던 그 말까지도요. 엄마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마지막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 근데 엄마는 어떻게...
그 블랙카드들을 정지시켜야 하는지 아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계속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을 던졌어요. 엄마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제게 건네주셨어요. 어젯밤에 익명의 문자를 하나 받았어. 박서방네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 집 자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 문자에는 4명의로 된 그 부속 카드들이 실제로는 시댁 주카드에 종속되어 있어서 주카드가 정지되면 내 카드도 전부 막힐 거라고 적혀 있었어. 익명 문자라고요? 누가 보냈대요? 몰라.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왔더라.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원래 오늘 집에 와서 너랑 자세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빨리 터질 줄은 몰랐지.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자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되는 듯했죠. 아빠는 이 사실 아세요? 내 아빠는 지금 싱가포르 출장 중이라 아직 말 못했어. 엄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결혼하고 3년 동안 시댁에서 너나 내 아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있니?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직접적으로 빌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몇 번 자기네 가족 펀드 얘기를 하면서 수익률이 엄청 좋으니 여유 자금을 투자해보라고 권유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한 5억 원 정도 투자하신 걸로 알아요. 엄마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내 아빠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 심장도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게 많이 심각한 거예요? 내일 아침 바로 변호사랑 회계사한테 연락해야겠다. 엄마의 목소리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대체 박서방네가 무슨 꿍꿍이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그날 밤 저는 어릴 적 제 방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어요. 지난 3년간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우리 부모님을 뵐 때마다 과하게 친절했던 시어머니, 유독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자세히 묻던 박민준, 그리고 뜬금없이 꺼내던 가족 펀드 투자 제안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동이틀 무렵 겨우 잠이 들었지만 요란한 벨소리에 금방 깨고 말았죠. 저는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어요. 화면에는 최영숙 여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다정했어요.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과할게. 혹시 오늘 점심에 시간 괜찮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얘기 좀 하자. 저는 순간 잠이 확 깼어요. 결혼 3년 동안 시어머니가 단둘이 식사를 제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과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비정상적인 친절함이 오히려 저를 경계하게 만들었죠.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내일은? 내가 너 속상하게 한 거 알아. 우리 사이의 오해는 풀고 가야지. 안 그러니? 내일 보고요. 요즘 좀 바빠서요. 저는 대충 얼버무리다 문득 한 가지가 생각나 물었어요. 아, 참. 어머님, 어제 그 다이아몬드 팔찌 우리 아빠가 주신 블랙카드로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 카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어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건 내 카드였어. 내 아버님이 주신 건 옛날에 쓰던 거고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죠. 그래요?
그런데 왜 직원은 모든 블랙카드가 정지됐다고 했을까요? 그건 아마 카드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나 보지. 서연아, 민준이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단다. 너희 부부, 이런 일로 사이 틀어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통화하기 좀 곤란해서요. 이만 끊을게요.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가식적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대학 동기이자 현재 외국계 은행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수진이었죠. 서연아, 통화 가능. 급한 일이야. 짧지만 다급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진아, 무슨 일이야? 서연아, 잘 들어.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너한테는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어제 우리 은행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경고가 하나 떴어. 너희 남편네 회사 관련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경고? 그쪽 그룹, 계열사 세 곳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은행에서만 거의 100억 원을 대출받았어. 그런데 담보로 잡은 게 전부 동일한 공장 설비야. 이건 명백한 중복담보, 사기 대출일 가능성이 높아.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어갔어요. 더 이상한 건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48시간 안에 전부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거야. 저도 모르게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 말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처럼 보여. 서연아, 너희 집안이랑 얽힌 문제 같아서 일단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댁은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투자한 그 5억 원은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박민준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곧장 옷을 챙겨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엄마는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죠. 저는 엄마 맞은편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시는 사설탐정분 연락처 좀 주세요. 엄마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니? 저는 수진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고 엄마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내가 바로 장 변호사님께 연락하고 이 탐정님 약속도 잡아줄게. 하지만 서연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조사 결과가 썩 좋지는 않을 거야. 알아요. 저는 차갑게 식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전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문을 열자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장모님, 서연이 여기 있나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와 엄마는 서로를 마주봤어요.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내가 나가서. 아니요. 저는 엄마를 말렸어요. 제가 할게요. 현관에 서 있는 박민준은 몹시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죠. 저를 보자 그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를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당신 집이 어떻게 우리 집 돈을 빼돌렸는지, 아니면 당신 어머니 손목에 있는 그 8천만 원짜리 팔찌 얘기? 박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다 알고 있었구나.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마지막 희망마저 꿰뚫어 버렸어요. 그는 인정했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게. 제가 아는 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저는 애써 떨림을 감추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우리 사이에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서연아, 그가 한 걸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하는데요? 저는 거칠게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가족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사기극을 계획했는지, 아니면 당신이 우리 집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라는 걸? 박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난 당신을 사랑해. 사랑?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온 가족이 함께 속여요? 사랑하는 사람의 집안을 재정적인 위기에 빠뜨리냐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가 갑자기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더미. 내가 아니면 누가 책임져?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 그의 절규는 마지막 남은 가면을 찢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고 상대방의 눈에서 끔찍한 무언가를 발견했죠. 박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탄로난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저에게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폐허만이 보였어요. 나가. 저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경비원 부르기 전에 박민주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결국 힘없이 돌아서서 떠났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죠. 서연아, 정신 차려. 저는 엄마의 어깨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눈물은 박민준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눈이 멀었던 제 3년의 청춘과 바보처럼 순진하게 바쳤던 제 감정, 그리고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단 한 번도 실제한 적 없었던 우리 집이라는 환상을 위한 눈물이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 알아봐 주세요. 수진과 약속한 카페는 여의도의 한 오피스 빌딩 꼭대기에 있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저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해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오래 기다렸어. 등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수진이 서류 봉투를 든 채 서 있었죠. 아니, 방금 왔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생각보다 안색은 괜찮네. 수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박서방네 그룹, 최근 2년간의 대출 자료 전부 뽑아왔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죠.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안에는 재무제표와 대출계약서 사본이 가득했죠. 가장 위에는 담보 목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시댁 식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최영숙 여사 명의의 그 호화로운 저택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들이 사는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이 집 하나로 은행 3군데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받았어. 명백한 사기 대출이지. 그리고 이것 봐.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가리켰어요. 전부 다 고금리 단기 대출이야. 연이율이 제일 낮은 게 18%야. 저는 그 끔찍한 숫자들을 훑어보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박민준이 매달 생활비라며 가져다 주던 돈이 사실은 사채나 다름없는 빚이었다니. 가장 이상한 건 이거야. 수지는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자금 흐름도였죠. 모든 대출금은 입금된 지 48시간 안에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서 케이맨 제도의 한 계좌로 송금됐어. 우리 은행 감사팀에서도 이미 조사를 시작했어. 저는 그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쳐다보다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신원무역. 이거 민준 씨 사촌 형 회사인데 서류상으로는 그렇지.
서류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실소유주는 스타 인터내셔널이라는 해외 법인이야. 수지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건 계획적인 자산 빼돌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박민준이었죠. 저는 거절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곧이어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죠. 서연아, 얘기 좀 해. 엄마가 입원하셨어.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상황에 병을 핑계로 동정심을 유발하다니. 정말 수준 낮았죠. 너 이제 어쩔 생각이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서류를 챙겼어요.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서 내 재산부터 지켜야지. 그리고 저들이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낼 거야.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서연아, 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해. 지금은 내가 못 견딜 일 없어. 지난달에 우리 은행 회식이 강남 스카이라운지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박민준 씨를 봤어.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둘이 꽤 다정해 보이더라고. 저는 순간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죠. 그랬구나. 사기 대출에 외도까지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어떻게 생겼어?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20대 초반. 긴 머리에 옷차림이 아주 화려했어. 어쩌면 그냥 직장 동료일 수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확인할게.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알려줘서 고마워. 카페를 나설 때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죠.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결국은 한편의 정교한 사기극이었다니. 엄마 집에 돌아와 저는 서재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엄마와 함께 꼼꼼히 살펴봤어요. 보면 볼수록 충격적이었죠. 시댁은 집 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온갖 명목으로 10여 곳이 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총액은 1천억 원에 육박했어요. 이건 당장 내 아버지한테 알려야 해. 엄마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의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일 첫 비행기로 들어가지. 전화를 끊은 엄마가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우리가 괜히 이 결혼을 밀어붙여서. 저는 굳은 채로 서 있었어요. 맞아요. 만약 부모님이 시댁의 겉모습만 보고 그토록 결혼을 재촉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박민준과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녁 늦게 저는 필요한 짐을 챙기러 박민준과의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다행히 그가 없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침실불을 켜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박민준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는 눈이 퀭했고 바닥에는 빈 맥주캔이 여러 개 뒹굴고 있었죠. 이제 왔네. 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온몸에서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겼죠. 저는 그를 무시하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너 이틀 동안 어디 있었어? 그가 드레스룸까지 따라 들어와 따지듯 물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것도 몰랐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는 캐리어에 옷을 던져 넣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박민준이 갑자기 제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한서연, 너 양심도 없냐?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의 손을 책에 뿌리쳤어요. 잘해줬다고요? 우리 집 돈으로 8천만 원짜리 팔찌 사주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사기쳐서 유령 회사에 투자하게 만든 게 잘해주는 거냐고요?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술이 반쯤 깨는 듯 보였죠. 너 무슨 헛소리야. 그만 좀 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어요. 이거나 똑똑히 보세요. 중복담보, 사기대출, 자산 해외 빼돌리기까지. 당신들 온 가족이 사기꾼이야. 서류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박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죠.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그리고 마지막엔 잿빛으로 변했어요. 이거 누가 너한테 준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고 심지어 위협적으로 들리기까지 했어요. 이제 와서 잡아떼지는 않네요? 저는 비꼬듯 웃었어요. 겁나세요? 박민주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갑자기 애원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회사가 어려웠어.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 집 돈을 빼돌리고 바람까지 피웠다고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의 동공이 순간 수축했어요.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누가 그래? 지난주 목요일 밤 강남 스카이라운지. 더 자세히 말해줄까요? 제가 차갑게 그를 쏘아보자 박민준의 표정은 경악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기묘한 체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어차피 다 알게 됐네.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맞아. 나 다른 여자 있어. 한유라라고 만난 지 반년 넘었어. 그의 너무나 쉬운 인정은 무딘 칼날이 제 심장을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베는 듯한 고통을 주었어요. 저는 그가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적어도 후회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노골적인 무시가 외도 그 자체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 한마디가 제 이를 악문 사이로 겨우 비집고 나왔어요. 왜냐고? 박민준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죠. 한서연, 당신은 너무 재미가 없어. 매일 쇼핑이나 피부 관리 받는 것 말고는 그깟 그림 나부랭이에만 관심 있잖아. 꼭 잘 만들어진 도자기 인형 같아서 건드리기도 조심스러웠다고. 하지만 유라는 달라. 활발하고 열정적이고 남자가 뭘 원하는지 잘 알지.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조용한 침실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죠. 박민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의 눈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죠. 잘 때렸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 그는 입술을 핥으며 말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는 잘 때렸네. 우리 사이에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박민준이 문을 막아섰죠. 내 아버지가 투자한 5억 원, 계약서상으로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30% 물어야 해. 그리고 이 집, 비록 너희 집에서 계약금을 내줬지만 대출금은 우리가 같이 갚았으니 부부 공동 재산이야. 저는 돌아서서 그를 쏘아봤어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요? 간단해. 박민주는 옷깃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나 지금 당장 10억 원이 필요해. 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 한 달 뒤에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하고 그 대가로 조용히 이혼해주지.
내 아버지 투자금도 전액 돌려주고. 저는 그를 보며 눈앞에 이 남자가 끔찍하게 낯설다고 느꼈어요. 이건 제가 알던 다정한 박민준이 아니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아넘길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꿈 깨세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단 10원도 당신한테 줄 수 없으니까. 박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쉽게 이혼할 생각은 마. 1년이든 2년이든 질질 끌면서 당신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그를 밀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제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죠. 박민주는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여 베란다 문으로 다가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의 대화가 드문드문 들려왔죠. 안 돼, 지금 그 돈은 못 건드려. 알아, 마감일 다가오는 거. 일주일만 더 시간을 줘. 그 여자가 협조를 안 해. 제 피가 순간 차갑게 식었어요. 그는 대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 돈은 또 뭐지? 전화를 끄는 박민주는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너, 내 전화 엿들었어? 누구한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는 건데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가 알 거 없어. 그는 저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내 제안, 잘 생각해봐. 3일 안에 답을 줘. 안 그러면 어쩔 건데요? 제가 도발적으로 묻자 그는 차갑게 비웃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달콤한 추억이 가득했던 그 집을 나서며 제 손은 핸들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운전하다가 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핸들 위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죠.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결국은 한편의 정교한 사기극이었다니.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친구 은주의 카톡이었죠. 자기야, 내일 오후에 가게 올 거지? 스위스에서 새로 들어온 앰플 있는데 너 주려고 따로 빼놨어. 친구의 다정한 메시지를 보며 저는 문득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 탐정님, 몇 사람에 대해 조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대로 은주의 에스테틱을 찾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은주가 소리쳤죠. 세상에, 너 꼴이 왜 이래?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네. 어제 잠 못 잤어.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털어놓았어요. 은주는 제 얘기를 듣더니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쳤죠. 이런 인간 말종들. 서연아, 당장 변호사부터 만나. 응. 내일 만나기로 했어.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은주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엄청 실력 좋은 해커가 있는데 주로 사모님들 남편 외도 증거 잡아주는 일을 하거든. 소개해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 지금 더 중요한 건 저들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는 거야. 재정 문제는 내가 잘 모르지만 이건 알아. 은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 지금 당장 내 명의로 된 재산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 그 인간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의 말대로였죠. 박민준의 마지막 전화 통화는 너무나 의심스러웠어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했죠. 아, 참. 은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너, 강태우 기억나? 그 이름은 마치 전류처럼 제 심장을 관통했어요. 강태우. 제 대학 시절 첫사랑,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지만 지금은 유망한 IT 기업의 CEO로 아주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갑자기 그 사람은 왜 지난주에 한국 들어왔대. 어제 우리 가게에 관리받으러 왔다가 네 소식 묻더라고. 은주는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네가 이혼 준비 중이라는 거 알면 아마 너한테 연락할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어. 알아. 그냥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라고. 은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박민준 같은 속 빈 강정보다는 강태호가 100배는 낫지. 그때 너희 부모님만 아니었어도. 은주야.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한 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그때 제가 강태우와의 사랑을 지켰다면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지금은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었죠.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비행기 표를 앞당겨 오늘 밤에 도착하신다고요. 그 사이 엄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죠.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빠가 오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나는 돈 걱정이 아니라 내 걱정이야. 우리가 널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엄마 탓만은 아니에요.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걸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택배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죠. 아가씨, 택배 왔어요. 저는 의아해하며 얇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발신인 정보는 적혀 있지 않았죠. 봉투를 뜯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박민준이 젊은 여자와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하는 뒷모습이었죠. 날짜는 석 달 전으로 찍혀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내일 오후 3시 블루베이 카페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낸 걸까?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 저를 도우려는 걸까? 엄마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누가 보낸 거야? 몰라요. 익명으로 왔어요. 가지마. 위험해. 박서방이 파놓은 함정일지도 몰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이 판 함정이라면 굳이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진으로 저를 협박하면 되니까요. 그럼 그 여자, 그 내연녀가 보낸 걸 수도 있잖아. 요즘 애들 상간녀 소송 피하려고 별짓 다 한다더라.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유리하죠. 어쨌든 안 돼. 내일 아빠 오시면 그때 다시 얘기해.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어요. 상대가 누구든 어떤 목적을 가졌든 이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다가올 이혼 전쟁에서 증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어요. 박민준이 전화통화에서 말했던 그 돈은 대체 무엇일까? 익명의 제보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강태우는 왜 하필 이 시점에 다시 나타난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그 SNS 사진을 발견한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큰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블루베이 카페는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불안하게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죠. 오후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가방 속 호신용 스프레이를 꽉 쥐었죠.
그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서현 씨? 박민준의 사촌 동생 박서현이었어요. 네가?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자 박서현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새언니, 지금 저희 가족들 다 미우시죠? 그래도 진실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왜 나를 돕는 건데요? 더는 못 보겠어서요. 박서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큰어머니랑 민준 오빠 너무 심했어요. 특히 유라 언니 일은요. 제 손가락이 커피잔을 꽉 움켜쥐었어요. 알고 있었군요. 박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 가족이 다 알았어요. 언니만 빼고요. 한유라, 제 대학 동기예요. 반년 전에 민준 오빠가 저 데리러 학교 왔다가 만났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유라 언니 임신했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어요. 임신이라고? 박민주는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그 여자까지 임신시켰단 말인가. 저는 애써 심호흡을 하며 냉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사진, 서현 씨가 보낸 거 맞죠? 네, 제가 몰래 찍었어요. 박서연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여기 더 많은 증거가 있어요. 두 사람 호텔 출입 기록이랑 카톡 대화 캡처까지요. 저는 그 작은 USB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어요. 시댁 식구가 직접 남편의 외도 증거를 가져다 주다니 정말이지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왜 이제야 이걸 제게 주는 거예요? 민준 오빠가 최근에 재산을 정리해서 언니랑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빚은 전부 언니랑 처가에 떠넘기고요. 제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뭔데요? 자세한 건 몰라요. 하지만 큰어머니가 언니네 집에서 보태준 신혼집, 대출금을 문제 삼을 거라고 하셨어요. 박서연은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저는 떠나려는 그녀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한 가지만 더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돕는 거죠? 박서연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저희 아빠, 10년 전에 큰아버지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또 다른 가정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카페를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손에 들린 USB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안에는 상상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박민준과 한유라의 다정한 사진 수십 장,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까지. 가장 역겨웠던 것은 박민준이 저를 재미없는 아줌마라고 칭하며 오직 저희 집안의 배경과 재력 때문에 결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파일은 음성 녹음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민준과 최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엄마, 서연이 쪽은 어떻게 해요? 돈 안 빌려주면 어떡하죠? 걱정 마라. 변호사 말이 그 5억 원이 투자가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내 장인어른한테 소송 걸 수 있대. 그리고 신혼집. 계약금은 걔네 집에서 냈지만 대출금은 너희가 같이 갚았잖아. 이혼하면 최소 절반은 우리 거야. 지금 집값이 2배나 올랐는데 서둘러야지. 유라는요? 괜찮대요? 임신 3개월째래. 아주 건강하다고 하더라. 아이까지 있으면 더 확실하지. 명심해.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재산 전부 유라 명의로 돌려놔야 한다. 녹음이 끝나고 저는 컴퓨터 앞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었죠. 이건 단순한 외도나 사기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와 우리 가족을 겨냥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 탐정이었죠. 한서연 씨 요청하신 건에 대해 예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준 씨네 회사 장부상으로만 멀쩡하지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더군요. 그리고 남편분의 외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조사해 주세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첫째, 시댁의 최근 자금 흐름. 둘째, 한유라라는 여자의 뒷조사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박민준 씨가 지난주에 한 산부인과에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과 함께였고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죠. 계속 조사해 주세요.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장 아버지의 개인 변호사인 장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장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즉시 3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첫째, 제 명의의 예금을 부모님 계좌로 이전할 것. 둘째, 시댁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를 더 모을 것. 셋째, 모든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이혼 얘기를 꺼내지 말 것.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물밑에서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 탐정은 매일 새로운 조사 보고서를 보내왔고 변호사팀은 법적 대응을 준비했죠. 싱가포르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처음에는 노발대발하셨지만 곧 냉정을 되찾고 우리 집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셨어요. 금요일 오후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민준 씨 아내분 되시죠? 여기는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시어머님 최영숙 여사께서 방금 실려오셨는데 상태가 위중하셔서요. 보호자분과 통화를 원하십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증상이 어떤데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당장 입원 수속하고 보증금을 내셔야 합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어요. 우리가 반격을 준비하는 이 타이밍에 최영숙 여사가 쓰러졌다고요? 이건 명백한 쇼였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이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오늘 오후 최영숙이라는 환자가 입원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10분 뒤 이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죠. 입원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걸어서 들어왔고 검사 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계속 감시해 주세요. 저도 지금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응급병동에서 최영숙 여사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얼굴색이 너무 좋아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제가 들어가자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네가 드디어 왔구나. 나 이러다 너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다. 저는 역겨움을 참고 걱정스러운 척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심장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대.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더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입원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는데 내가 급하게 오느라 카드를 못 챙겨와서 결국 돈 때문이었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제가 가서 내고 올게요. 민준 씨한테는 연락하셨어요? 아니, 걔 요즘 바쁜데 걱정할까봐. 최영숙 여사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럴 리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토닥였어요. 푹 쉬고 계세요. 제가 수속 밟고 올게요.
병실을 나온 저는 곧장 박민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어머님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심장이 안 좋으시다는데 빨리 와보세요. 그리고는 수납 창구로 가 보증금 500만 원 중 100만 원만 냈죠. 돈을 낸 뒤 저는 병실로 바로 가지 않고 복도 의자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어요. 20분도 채 되지 않아 박민준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의 뒤에는 젊은 여자가 한 명 따라오고 있었죠.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유라. 사진 속의 그녀가 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생각보다 더 어리고 예뻤고 배가 살짝 불러 있었죠. 두 사람은 복도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몇 마디 나누더니 박민준 혼자 병실로 들어갔어요. 한유라는 제게서 멀지 않은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렸죠. 절호의 기회였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화분 뒤에 숨어 녹화를 시작했어요. 몇 분 뒤 박민준이 병실에서 나왔고 두 사람은 곧바로 다정하게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의사가 쇼하는 거래. 돈 달라고. 박민준이 격렬하듯 말했어요. 저 늙은이 연기 실력이 갈수록 형편없어진다니까. 그럼 어쩔 거야. 한유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아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 걱정 마. 집 팔 사람 이미 구해놨어. 이혼 도장만 찍으면 바로 돈 빼돌려서 뜨는 거야. 박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그 여자랑 정리되면 우리 몰디브 가서 결혼식 올리자. 내 와이프 눈치채지 못할까? 눈치채면 어쩔 건데.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이 우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겠어? 박민주는 비웃으며 한유라와 함께 사라졌어요. 구석에 숨어있는 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저는 녹화를 중단했어요. 분노로 손이 덜덜 떨렸죠. 이 영상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승리감보다는 깊은 슬픔과 역겨움만이 느껴졌어요. 다시 병실로 돌아가자 최영숙 여사는 병원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녀는 다시 아픈 척 연기를 시작했죠. 서연아, 보증금은 냈니? 일부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 민준 씨 다녀갔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당황으로 물들었어요. 아니, 안 왔는데, 그래요? 그럼 방금 복도에서 어떤 여자랑 끌어안고 있던 건 누구였을까요? 저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영상 한번 보실래요? 최영숙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서연아, 그게 오해야. 변명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내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아드님이 돈이 그렇게 많으시다니 직접 내라고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등 뒤에서 최영숙 여사의 히스테릭한 외침이 들려왔죠. 한서연, 거기 안 서? 너 이혼만 해봐. 우리 집안이 가만 안 둘 줄 알아. 복도를 지나던 환자와 간호사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결국은 한편의 정교한 사기극이었다니.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죠.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이 탐정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서연 씨 중대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민준 단순한 자산 빼돌리기뿐만 아니라 계약서와 어음까지 위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유라라는 여자 뒷배경이 아주 흥미롭더군요. 뭔데요? 그 여자 박서연 씨 대학 동기가 아니라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 일하던 아가씨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박민준을 만나기 전에 조태진이라는 부동산 재벌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태진이라는 사람이 바로 시댁회사의 가장 큰 채권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 말은 제 생각엔 이 외도 사건 뒤에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니 내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어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덫이었고 저는 바보처럼 그 덫에 걸려들었던 거죠. 이제 남편의 배신뿐만 아니라 거대한 음모와도 맞서 싸워야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서재에는 아버지와 장 변호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과 녹화한 영상을 보여드리자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어요.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럼 장 변호사님, 지금 우리에게 승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장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영상까지 더해지면 이혼 소송은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투자금 5억 원을 되찾으려면 그 돈이 명백한 사기 행각의 결과물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이 탐정님이 내일 더 많은 자료를 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신혼집은 어떻게 하죠? 이미 재산 보전 신청을 해뒀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나면 그 집은 동결될 겁니다. 저들이 단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서연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런 인간들 때문에 네가 아파할 가치도 없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슬프지 않아요. 그냥 헛웃음이 나와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는 게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이기나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될 거예요. 박민준과 최영숙 여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미스터리한 한유라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박서연은 정말 순수한 양심 때문에 저를 도운 걸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일부터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한서연이 아닐 거라는 것을. 시댁 식구들이 제게 준 모든 상처와 기만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죠. 한유라를 조심해. 그 여자 뒤에 사람이 있어. 내일 오전 10시 늘 만나는 그곳에서 보지. 한 친구가. 저는 이 의문의 문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가 보낸 걸까? 박서연.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늘 만나는 그곳은 또 어디를 말하는 걸까?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어요. 아버지 쪽 회계사님도 같이 데려와.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젯밤의 그 의문의 문자에 대해 생각했죠. 한유라를 조심해. 그 여자 뒤에 사람이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결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거울 속 제 눈빛은 한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오랜 파트너이자 회계 전문가이신 왕 이사님께서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서연아, 어젯밤에 잘 잤니? 아버지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네, 저는 왕 이사님께 고개를 돌렸어요. 이사님, 오늘 장부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왕 이사님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말씀하셨죠. 당연하지. 내 아버지 일이 곧 내일인걸.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젯밤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죠.
함정 아닐까? 저들이 궁지에 몰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닐 거예요. 만약 박민준 씨 짓이라면 굳이 회계사를 데려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가 됐든 조심해야 한다. 내가 경호원들을 멀리서 따라붙게 해놨으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오전 9시 반. 저와 왕 이사님은 약속 장소인 블루베이 카페로 향했어요. 지난번 박서현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죠. 차 안에서 왕 이사님은 제가 가져온 재무자료들을 훑어보며 혀를 차셨어요. 이 장부 너무 엉성해. 완전 초짜 솜씨인데. 그는 한 송금 기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 봐. 같은 돈이 하루에 5군데를 거쳐서 결국 이 해외 계좌로 들어갔어. 실소유주를 추적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 이런 해외 법인은 보통 여러 겹으로 위장되어 있어서 진짜 주인을 찾기가 힘들어. 하지만 그는 한 회사 이름을 가리켰어요. 이스타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가 탄 차는 어느새 카페 앞에 멈춰 섰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경계했죠. 십시정각 카페 문이 열리고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짙은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적인 분위기의 남자였어요.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남자를 알았죠. 조태진. 이 지역의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자 시댁회사의 가장 큰 채권자 한서연 씨 되시죠? 그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죠. 조 대표님. 문자. 대표님께서 보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왕 이사님께 고개를 까딱했어요. 왕 이사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왕 이사님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저를 아십니까? 10년 전 박 회장네가 강성건설을 인수할 때 이사님께서 강성건설 측 회계감사를 맡으셨죠. 조태진은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인수는 결국 분식회계로 밝혀졌고 강성건설은 공중분해되었지만요. 왕 이사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당신, 강성건설, 조 회장님의 제 아버님 되십니다. 조강성. 조태진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어요. 아버님은 그 일 직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어요. 10년 전이라면 제가 대학생일 때라 제게 이런 암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조 대표님, 오늘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복수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조태진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이건 박 회장 내의 지난 5년간의 실제 장부입니다. 그렇습니다. 탈세, 중복 담보, 자산 해외 빼돌리기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죠. 파일을 열자 가장 첫 장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CTJ라는 이름의 계좌였죠. 글쎄, 바로 접니다. 조태진. 그가 태연하게 인정했어요. 제가 바로 그들이 빼돌린 자산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제 손이 떨려 파일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그럼 왜 당신을 돕냐고요? 조태진이 차갑게 웃었어요. 박 회장네가 제게 빚진 건 단순히 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 여동생, 그리고 이 복수를 위해 제가 보낸 10년의 세월, 제가 원하는 건 박 회장 일가가 완전히 몰락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뼛속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었어요. 피 맺힌 원한이었죠. 한유라, 당신이 보낸 사람이군요. 저는 문자의 내용을 떠올렸어요. 똑똑하시군요. 제가 박민준에게 접근시킨 미끼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요즘 제 말을 잘 안 듣더군요. 박민준에게 진심으로 빠져버린 것 같아서요. 그 여자 임신했다던데요. 거짓말입니다. 조태진은 비웃었어요. 임신 진단서. 제가 사람 시켜서 위조한 겁니다. 박민준을 더 빨리 움직이게 하려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이 충격적인 정보들을 정리하려 했었어요. 박민준은 가짜 임신에 속아 넘어갔고 그 배후에는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가 있었던 거죠. 왜 저를 돕는 거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의 목표가 현재로서는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혼해서 재산을 지키고 싶고 저는 박 회장 일가를 파멸시키고 싶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왕 이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조 대표님, 이 장부들 사본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조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두 분께 달렸죠. 아, 그리고 박민준을 조심하십시오. 조만간 신혼집을 담보로 무슨 짓을 하려 할 겁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마치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온 사람처럼 유유히 사라졌어요. 왕 이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년 전 박민준의 아비인 박 회장이 가짜 재무제표로 강성건설을 헐값에 인수했지. 그 충격으로 조 회장이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10년을 참고 이런 거대한 복수극을 꾸몄을 줄이야. 그럼 이 장부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진짜 같아. 이 자료만 있으면 내 아버지 투자금을 되찾는 건 물론이고 박 회장 일가를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어. 카페를 나오자마자 저는 장 변호사님께 연락해 오후에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아,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밖에 일 보러 나왔어요. 아, 엄마 퇴원하셨어. 의사가 괜찮대.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젯밤엔 내가 술에 취해서 말 실수를 좀 했어.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어요. 이 변덕은 대체 누굴 닮은 걸까요? 무슨 얘기를요? 만나서 얘기해. 저녁 6시에 집에서 보자. 내가 당신 좋아하는 등갈비찜 해놓을게.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역겹게 느껴졌어요. 알겠어요. 왕 이사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혼자 만나러 갈 셈이야? 괜찮아요. 아빠가 경호원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극을 좀 해볼까 해서요. 오후에 만난 장 변호사님은 조태진이 준 자료를 보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정도면 박 회장 일가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박민준이 조만간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할 겁니다. 법적으로 공동재산이니 그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협조하는 척하세요. 저희가 이미 재산 보전 신청을 해뒀으니 내일이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와 집을 동결시킬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저는 친구 은주의 가게로 향했어요. 세상에 드라마보다 더하네. 그 조태진이라는 사람 진짜 무섭다. 10년을 복수심으로 살았다니. 은주는 제 이야기를 듣고 혀를 내둘렀어요. 서연아, 그 사람이 주는 증거는 믿을만 하겠지만
너무 깊이 엮이지는 마. 그 사람한테 이용당할 수도 있어. 아, 참. 어제 강태우 또 왔었어. 내 소식 묻길래 요즘 집안일 때문에 바쁘다고만 했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면서 명함 주고 가더라. 은주가 건넨 명함에는 강태우 스타테크놀로지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스타테크놀로지, 스타인터내셔널. 저는 왕 이사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저녁 6시, 저는 약속대로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죠. 박민주는 앞치마를 두른 채 완벽한 가정적인 남편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왔어? 그가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피해 식탁에 앉았어요. 할 얘기 있다면서요.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감동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가식적으로 느껴질 뿐이었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유라, 걔랑은 다 정리했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저는 밥을 먹다 체할 뻔했어요. 어제 병원에서 끌어안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정리를 했다고요? 그럼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지울 거야. 어차피 실수로 생긴 애였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 남자는 돈을 위해서라면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설령 그 임신이 가짜였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본론이 뭐예요? 회사가 좀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해. 우리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 딱 3개월만. 자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역시나 조태진과 장 변호사님의 예상대로였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망설이는 척 물었죠. 얼마나요? 한 10억 원 정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없어. 아니, 은행에서 자꾸 독촉해서 내일까지는 결정해야 해. 저는 그의 초조한 얼굴을 보며 문득 이 상황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군요. 알겠어요. 내일 같이 은행에 가요. 박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서연아 고마워.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을 세게 틀어놓고 소리 없이 웃었죠. 내일이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올 텐데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자는 척했어요. 박민주는 살금살금 제게 다가와 제 손가락으로 제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했죠. 그리고는 무언가를 빠르게 확인하고는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었어요. 저는 그가 방을 나가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죠. 최근 삭제된 항목에 조태진이 줬던 자금 흐름도 사진이 복구되어 있었어요. 그가 왜 이걸? 다음 날 아침 저와 박민주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상하네요. 이 아파트는 현재 법원에 의해 가압류 상태라 담보대출이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네. 박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가압류를 걸었는데요? 네. 신청인은 한서연 씨로 되어 있는데요. 박민준이 불을 뿜을 듯한 눈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내 짓이었어? 네. 저는 차분하게 그를 마주봤어요. 이 집뿐만 아니라 당신 명의의 모든 재산이 동결됐을 거예요. 이게 진짜 죽고 싶나? 그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 뒤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죠. 사인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박민준의 표정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기묘한 냉소로 바뀌었어요. 한서연,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한번 보자고. 오후에 장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박민준이 제게 연락해서 제가 그 5억 원 투자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해 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이상할 정도로 순순한 태도였죠. 바로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저녁에 있을 제게 신년 파티에 같이 가자고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라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간결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와 함께 신라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잠시 혼자 서 있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강태우가 서 있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그는 기억 속 소년의 모습이 아닌 성숙하고 멋진 남자가 되어 있었죠. 태우 씨, 오랜만이다. 더 예뻐졌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은주한테 들었어.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다며. 개인적인 일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서연아,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것이든 언제든 연락해. 내 번호 그대로야.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고맙다고 말하려는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팔짱을 낀 여자는 한유라였죠. 그녀는 몸에 딱 붙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배는 조금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들이 어떻게 여기에? 박민준은 저와 강태우를 발견하고는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서연이네. 우연이네. 옆에는 누구셔? 강태우입니다. 스타 테크놀로지 대표죠. 강태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스타 테크놀로지라는 말에 박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오빠, 소개 안 시켜줘? 한유라가 콧소리를 냈어요. 내 아내, 한서연이야. 그리고 그 옆은 친구분, 아내? 한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혼한다며 그녀의 고함에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노와 창피함에 얼굴이 달아올랐죠. 바로 그때 강태우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서연아, 아버님이 찾으시네. 가자. 그의 도움으로 자리를 피했지만 등 뒤로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화낼 가치도 없어. 강태우가 샴페인 한 잔을 건네주었죠. 제가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켜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낯선 번호로 온 사진 메시지였죠. 사진 속에는 어젯밤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박민준과 한유라, 그리고 그들 뒤에 서 있는 조태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죠.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제이. 파티가 끝나고 강태우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무슨 일이든 꼭 연락해.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난 몇 주간 억눌렀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내일 오전 9시 박민준네 회사 본사 로비.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TV에서는 박민준네 회사 앞에 몰려든 시위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죠. 뉴스에서는 박민준네 회사가 곧 파산할 거라는 소문까지 보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한서연, 내 짓이지. 네가 기자들한테 정보 흘리고 협력업체들 부추긴 거지. 자업자득이네요. 조태진이 시킨 거냐? 저는 그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가 어떻게 조태진을? 서연아, 지금 우리 회사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신혼집 팔아서 500만, 아니 10억만 빌려줘. 내가 다 갚을게. 꿈 깨세요.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TV 화면에는 시위대에 둘러싸여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도망치는 최영숙 여사의 비참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이 탐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서연 씨, 한유라와 조태진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유라는 원래 조태진의 사람이었지만 최근에 박민준과 손을 잡고 조태진을 배신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민준은 한유라가 조태진의 첩자라는 걸 알면서도 역으로 이용하려 한 것 같고요. 지금 서로 속고 속이는 난장판입니다. 이 복잡한 관계에 머리가 아파올 때쯤 이 탐정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더 전했어요. 박민준이 오늘 아침 저희 집 근처를 서성였다고요. 그리고 점심때쯤 집으로 의문의 소포가 배달되었어요. 안에는 열쇠 하나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오늘 밤 8시 펄 호텔 1808호 내 부모님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저는 손이 떨려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조태진이 우리 부모님을 협박하는 걸까요?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연아,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서 얘기하자. 이혼 서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사인해 줄게. 오늘 밤 8시 펄 호텔 로비에서 봐. 그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펄 호텔. 조태진이 말한 바로 그 호텔이었죠. 이건 함정이었어요. 저녁 7시 반. 저는 고민 끝에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물론 경호원들을 뒤에 세우고 장 변호사님께도 모든 상황을 알린 뒤였죠. 펄 호텔 로비에는 박민준이 보이지 않았어요. 8시 정각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했죠. 1808호로 올라와. 혼자. 안 그러면 내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저는 경호원들에게 5분 뒤에 올라오라고 신호를 보낸 뒤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808호 문은 살짝 열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박민준이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조태진이 와인잔을 든 채 웃고 있었어요. 한서연 씨, 시간 맞춰 오셨군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복수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 쓰레기가 당신을 때리려고 했잖아요. 조태진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은행 앞에서 박민준이 제게 손찌검하려던 순간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 자식의 일거수일투족, 전부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한유라와 짜고 저를 속이려던 그 가짜는 계획까지도요. 의자에 묶인 박민준은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어요. 서연아, 살려줘. 저 미친놈이 날 죽이려 해. 한서연 씨, 거래를 하죠. 조태진은 USB 하나를 꺼내 보였어요. 여기 박 회장 일가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넘길 테니 제 복수를 도와주십시오. 저 최영숙이라는 여자가 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제 발밑에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봐야겠습니다. 그때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조태진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죠. 자, 결정하시죠. 한서연 씨, 저는 떨고 있는 박민준과 광기에 찬 조태진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신고할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어요. 불법 감금, 폭행, 당신, 이걸로 끝났어요. 조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한서연 씨,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발 뻗고 잘 수 있겠네요. 다음 날, 시댁은 모든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최영숙 여사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박민준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말고 제게 전화를 걸어 저희 집 신혼집을 팔아 합의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죠. 심지어 그날 밤
술에 취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와 강태우가 다정하게 찍힌 파파라치 사진들을 뿌리며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났죠. 며칠 뒤 저는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어요. 제가 임신 5주차라는 사실을요. 이 최악의 상황에 끔찍한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다니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 잔인했죠. 저는 아이를 지워야 할지 낳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바로 그때 조태진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죠. 아이, 내가 박민준이 평생 모르게 해주지. 안 그러면 내일 온 세상이 내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조태진은 대체 왜 제 아이를 지키려는 걸까요?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박민준이 사실은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만이 시댁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사실을요. 조태진의 진짜 복수는 시댁의 모든 것을 빼앗은 뒤 그 모든 것을 시댁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제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어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의 대를 끊어버리려는 계획이었죠. 저는 이 거대한 복수극의 중심에서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독한 운명에서 벗어나 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1년 뒤 저는 몰디브의 눈부신 해변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턱시도를 입은 강태우가, 그리고 우리 앞에는 작은 정장을 입고 아장아장 걷는 제 아들 희망이가 있었죠. 지난 1년은 폭풍 같았어요. 저는 조태진의 협박과 회유 속에서 결국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강태우는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희망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껴주었고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주었죠. 시댁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최영숙 여사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민주는 모든 것을 잃고 노숙인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만 들려왔죠. 조태진은 약속대로 시댁의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 희망이의 이름으로 신탁재단을 설립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 그리고 태우 씨와 함께 희망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울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해변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저는 멀리 보이는 바위섬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죠. 할쑥해진 박민준이었어요. 그는 그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아닌 깊은 체념과 후회만이 담겨 있었죠. 왜 그래? 강태우가 제 허리를 감싸며 물었어요. 아니야. 저는 그에게 기댄 채 환하게 웃었어요. 그냥 과거는 정말 과거가 되었구나 싶어서.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땅이 남듯 제 삶은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제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었죠. 그래요. 가끔 인생은 우리를 배신하고 상처 주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믿게 되었답니다.